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오늘 살아남기 위해 삽니까? 살아가기 위해 삽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물론 그것들도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이 정말 당신이 원하던 모습일까요? 일단 달리고 보는 인생 끝에 남는 것이 허무한 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 귀한 시간을 쓰고 있는가? 돈은 생활을 편하게 해주지만 행복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찾아보십시오. 노동으로 하는 일은 금세 지치고 피곤해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쁜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황했던 이유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남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스스로 결단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는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문도 석사이. 아침에 인생의 참된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사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를 찾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자 유어이, 소인 유월이라 하여 군자는 의로움에서 길을 찾고 소인은 이익에서 길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하게 몰입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심장이 시키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정답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불태우십시오. 당신만의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인 여행입니다. 남의 지도를 보고 당신의 길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삶의 이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원두가 뜨거운 물을 만나 제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듯 여러분도 당신만의 가치를 발견하여 세상에 가장 향기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9 의지력이 다르면 전투력이 달라진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도 역시 적의 예봉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본국으로 귀환하는 적의 부대를 막지 말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군대를 가로막고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전쟁이 좋아서 하는 병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병역 만기가 되어서 돌아가든 패하여 돌아가든 작전상 후퇴든 간에 귀향하는 군대를 가로막고 공격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신과 끝장을 보려고 반격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런 구절을 접한 적이 있다.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기운을 공격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물러가는 군대를 가로막지 말라고 모순이 되지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다. 방향이 다른 것이다. 적이 귀향하려고 할 때 당신이 뒤에서 추격하면 적은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당신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당신의 기세가 적을 압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늘어지거나 지쳐서 물러가는 군대를 얼마든지 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중간에 길을 막고 적의 귀향을 차단한 것이다. 적은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판사판이니 사력을 다해 당신과 싸우지 않겠는가? 적의 기세가 당신을 압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환하는 적을 가로막고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조가 장수를 토벌할 때 전왕이 불리하여 후퇴하려 했다. 유표가 병력을 이끌고 달려와 조조의 퇴로를 차단했다. 조조는 장수와 유표 사이에 끼어 앞뒤로 공격을 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조조는 그날 밤 조용히 험로를 뚫어 군수품을 옮겨놓은 뒤 병력을 매복시켜 장수가 추격하려 오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과연 장수가 추격했다. 조조의 복병이 튀어나왔고 이어서 보병과 기마병이 협공하여 장수의 군대를 대파했다. 교전이 끝나자 조조가 순욱에게 말했다. 귀환하는 우리 병사를 저놈들이 가로막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내가 그래서 이길 줄 알았다니까. 두우는 이렇게 해설했다. 궁지에 몰린 적이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홈런을 따라간다면 사람들마다 속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목숨을 걸고 과감히 싸울 테니 느긋하게 상황 변화를 관찰해야지 멀리서부터 가로막고 공격하려 하지 말라. 적을 포위하면 탈출구를 비워놔라. 원문의 궐은 여기서 틈결의 뜻으로 쓰였다. 틈을 남겼으니라는 것이다. 적을 포위할 때 물샐 틈 없이 조이지 말고 탈출구를 만들어 주어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다. 삼화법은 이렇게 말했다. 세 면을 포위하고 한 면을 비워 살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살 길이 있으니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적어서 던지는 것이다. 그래야 궁지에 몰린 적이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은 자선사업이 아닌지라 그냥 풀어주는 법은 없다. 도주로에 미리 병력을 매복시켜서 공격한다. 가장 좋기로는 예상 도주로의 중간중간에 복병을 미리 배치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폐주하는 적을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먹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앞에서 방금 조조가 장수를 토벌할 때 사례를 들었는데 그 당시 유표가 장수는 어떻게 해야 유리했을까? 우선 그들은 조조를 포위해도 그렇게 틈새를 주지 않고 꽉꽉 조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조조를 도관에 둔 쥐처럼 다룰 만한 병력과 전력이 못되기 때문이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앞과 뒤에서 포위하여 협공했으니 조조 군대는 사력을 다해 싸웠고 그 예봉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일단은 풀어주어야 했다. 장수가 후미에서 추격하고 유표는 예상 도주로에 매복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유표는 험로를 선점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조조 군대의 퇴로를 가로막아 버린 것이다. 손자병법은 10배의 병력이면 포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실력이 조조보다 10배나 많았는가? 그렇지 못한 전력으로 조조를 포위한 것은 전략상 실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자. 장수의 참모 가우는 장수가 조조를 추격하려 할 때 만류했다. 추격하면 필패한다고 단정했다. 10중8구 복병이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장수는 귀담아 듣지 않고 추격했으며 멀벽에 걸려 패했다. 패하고 돌아가 가우에게 물었다. 내가 필패할 것을 미리 알았으니 언제 어떻게 해야 패승할지도 알 것이 아닌가. 나에게 알려주기 바라네. 가우가 진언했다. 지금 패잔병을 이끌고 바로 다시 추격하면 이번에는 필히 승리할 것입니다. 장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말을 몰아 추격했다. 과연 조조의 후미 부대를 대파하고 돌아왔다.
어찌된 일인가? 장수의 첫 번째 출격은 귀환하는 적의 군대를 가로막은 것이다. 장수의 두 번째 출격은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군대를 친 것이다. 사기가 달랐던 것이다. 사기가 다르다 함은 의지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의지력이 다르면 전투력이 달라진다. 사기를 다스린다 함은 쌍방의 의지력을 가늠하고 쌍방의 의지력을 겨루는 일이다. 궁지에 몰린 적을 압박하지 말라. 막다른 골목에 든 강아지 호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적을 궁지에 몰아 죽을 지경으로 만들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적은 사력을 다해 당신에게 덤비게 된다. 원문의 궁구물박을 그대로 한글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 궁지에 몰린 도둑을 압박하지 말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 글자 다그칠 박이 쫓을 추로 변해버려 지금은 궁주물추로 사용한다. 궁주물추를 그대로 한글 직역하면 이렇다. 궁지에 몰린 도둑을 쫓지 말라. 궁지에 몰린 도둑을 쫓지 말라고 손자는 말한 적이 없다. 압박하지 않는 것과 쫓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도둑을 쫓아내야지 어떻게 가만두라는 것인가. 이에 모태똥의 시향구절이 떠오른다. 넘치는 용기로 궁색한 도둑을 쫓아내 추격해야지. 어설픈 명성에 항우를 배운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배우고 익히며 깨닫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